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배구인 박사님 들어오셨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5학년도 마지막 다문화 인문학 신문 강좌를 진행해 하려고 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김영순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의 상호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인하대학교는 인천 하와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와이 교포들이 설립한 학교의 정신을 저희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이주민들에 대한 원, 또 나아가 정주민들이 가져야 할 상호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회적 소수자유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구소에 어느 분이 좀 이렇게 지금, 울림이 생기는데요. 파울링 생기는데, 오디오를 꺼주세요. 오디오를 꺼주세요. 오디오를. 음.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백우인 박사님 하나를 스마트폰을 꺼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리를 줄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금 음, 이제 됐나요? 네,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각자 연구한 내용들을 대중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정서학술 정보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가지고 이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이제 이 강좌에 많이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준비하신 배구인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거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8차인가 그러죠? 우리 김지선 박사님이 지금까지 쭉 기획해서 이끌어오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2025학년도 2학기에는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문화 사회와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우리 배구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배구인 박사님은 현재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과 초빙 교수로 계시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의 돌봄과 청소년의 자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 돌봄의 돌봄 연구자로서 많은 또 성과물과 연구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구인 박사님의 다문화 사회와 자기 돌봄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인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박사님,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공유. 됐을까요? 어, 아직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공유가 어, 됐을까요? 네, 공유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인하대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백우인입니다. 12월에 12월 29일이죠. 올해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자기 돌봄이에요. 돌보는 거. 사실 우리는 늘 돌보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 쿠란스라고 하죠. 돌보는 존재. 이상희 박사의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여성이 아이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을 할 때부터 보면 이 구조가 우리 여성의 몸의 구조가 혼자서 출산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 있어서 그 출산을 도와주어야
산모도 안전하고 그리고 아이도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늘 옆에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돌보는 존재, 돌봄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 쇼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저는 다문화 사회와 자기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기돌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돌보는 것, 근데 이 나를 돌보는 것이 어떻게 다문화 사회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돌봄이 주고받는 과정 안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통찰과 함께 그렇다면 이 자기돌봄은 다문화 사회에서 또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 그러면 다양한 사회가 있어, 다양한 문화 사회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회라고 하는 어떤 접근보다는 존재론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된 생명의 세계입니다. 저는 아마존 우림을 가지고, 이 다문화 사회를 한번 또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지구 안에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 방식 안에서 자기들 보면 또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조응의 개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티밍 골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창안한 개념어인데요. 저는 저 조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갈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기술로서 하나의 테크놀로지로서 어떻게 또 체화할 수 있겠는가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여하는 우주 돌보는 의식이라고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자기돌봄에 관한 저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주론적인 자기돌봄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인간과 우주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의 어떤 자기 돌봄이 어떻게 우주까지 연관이 되지? 라고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해보고자 4부에서 저렇게 제목을 한번 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5부에서는 이제 1, 2, 3, 4부에서 쭉 논의했었던 것들을 이제 집약해서 이 자기 돌봄을 우주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과 같이 이제 동일 지평 안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돌봄을 사유하고 또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겠는가를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다문화 사회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해의 문제인가? 아니면 존재 방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먼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존재 방식의 문제로 본다면, 그야말로 이 다이버시티의 문제를 어떻게 통찰해 볼 수 있을까?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그 다름의 개념을 우리는 또 어떻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존재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좀
뭐랄까,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돌보는 그 자기 돌봄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제 논지를 좀 펼쳐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이 질문이 좀 생길 만한 것을 제가 대신 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목적은 뭔가 정답을 제안하자는 건 아닙니다. 감히 제가 정답을 내놓을 수도 없고요. 다만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는 어떠한 태도로 혹은 어떠한 호흡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또 골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 강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부에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서로 다른 세계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장으로 보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거로 무엇을 가져가냐면 야코b 폰 윅스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세계 운벨트라고 하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운벨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문화 사회를 같이 이렇게 마치 상호 반영성처럼 같이 투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자각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인간 사회 너머로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이 윅스킬에 그 떡갈나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 떡갈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들이 모여 있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있어요. 그곳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Becoming Earth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태 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구 관련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났던 이 텍스트가 상당히 재미있고 또 아주 유용했어요. 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연결고리가 좀 많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책도 같이 좀 더불어서 소개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 이야기를 보면서 생명이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이 환경과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뭔가 되기의 과정인 거죠. Becoming Earth라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구고 지구가 곧 나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어는 다시 말하면 우주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내가 되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사유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러한 연결된 세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저는 티밍골드의 이 조응의 개념을 가지고 같이 또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메쉬워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망사 혹시 아실까요? 우리가 붕대를 보시면 그 손가락 같은 데 다쳤을 때 이렇게 붕대를 감잖아요. 그러면 그 붕대를 보면 이렇게 거지같이 생겼는데, 거지를 또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촘촘한 구멍들이 막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모양이 잘 꾸겨지기도 하고 또 잘 펼쳐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염색물을 붙였을 때 또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염색도 아주 잘 되고 상당히 이렇게 유연성이 좋은 그런 패브릭인데요. 그런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메쉬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티밍 골드가 이 조음과 그다음에 이 메쉬워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얽힌 세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매력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한 번쯤, 통찰해 볼 만한 그런 개념이어서 제가 자기 돌봄과 같이 연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또
이 자기 돌봄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좀 확장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세계에 참여하면서 현실을 함께 생성하는 존재다. 예컨대 여러분들 홀로바이온트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세계를 뭔가 고립된 개체가 혼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생명체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명체가 모여서 하나의 또 커다란 생명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홀로바이언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자기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해 볼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자기 돌봄이 우주적이고 행성적인 연결 속에서 이 조응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이다. 자기 돌봄을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1부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자, 이 세계가 하나가 아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사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문화적인 어떤 차이라든가 적응의 문제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빨리 배워야 돼. 혹은 그 문화의 어떤 특수성을 빨리 익혀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응의 문제가 본의 아니게 동화적인 그런 차원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었는데요.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 생활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갈등이 정말로 이 문화의 어떤 차이 때문이냐 아니면 세계의 차이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이 계실까요? 저희 집에는 10대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이 세계관의 충돌이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는 건 어떤 사물을 보는 방식이겠죠? 사물을 보는 방식도 다르고 이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무엇인가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가치의 또 기준이기도 할 텐데요. 그 가치도 또 달라요. 저는 실용적인 게 중요한데 저희 10대 아이들은 뭔가 트렌디한 게 또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어, 닥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문화의 차이냐, 세계의 차이냐,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각자의 생활 세계가 또 다르더라라고 하는 걸 저는 좀 느껴봤는데요. 이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 소진, 그 다음에 오해, 침묵, 이러한 것은,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어떤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보다는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도 모르게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해와 이런 피로, 소진, 이런 갈등,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이렇게 비틀어 봤어요. 음, 서로 다른 세계들이 있다 보면 그 세계들이 같이 중첩되고 그 중첩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은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은 너무 다른데 이건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누군가는 선의를 베풀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다양한 세계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다문화 사회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와 세계의 충돌인데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제 여기에 저의 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떡갈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떡갈나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떡갈나무를 처음에 좀 괴물같이 생각이 됐어요.
실제로 제 5살 그 조카에게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 정말로 괴물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 나무가 저는 또 이제 상상력을 발동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 개의 어떤 생명체들이 뭔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한 몸에서 여러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마치 그 메두사 같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다양한 상상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저 떡갈나무에는 누가 살고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떡갈나무가 이 도토리를 이렇게 따서 먹고 거기서 이렇게 굴을 파고 살고 있는 다람쥐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떡갈나무에는 다람쥐가 살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우의 경우에는 뿌리 쪽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다람쥐는 저기가 놀이터이기도 해요. 이렇게 막 그 띰뜨기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놀이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한테는 둥지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벌레들에게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 미생물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맛있게 먹는 그런 또 어떤 식사의 장소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벌레들도 있고 거긴 또 뭐도 있었냐면 개미들이 진짜로 많아요. 저는 정말로 돋보기를 가지고 가서 막 들여다보고 관찰한 적도 있었어요. 이 개미들이 끌고 가고 있는 그 먹이가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보다 돋보기로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줄지어서 막 이렇게 하나가 앞장서서 가면 그 전체 가족인가 봐요. 가족이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먹이를 어, 들고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생명종도 있어요. 거기 보면 개나무종 또 있고 딱따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맵시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거기에서 먹이를 조달하기도 하고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요. 떡갈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채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채로운 세계들이 제각각 그냥 무심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때 보면 결코 무심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천적의 관계에 놓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놀랍죠? 그냥 나무 한 그루인데 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무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을 해보면 너무나 다양한 이 생활 세계가 제각각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코b 폰 육스킬은 세계는 하나의 시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동일한 떡갈나무를 두고도 생물학자에게는 하나의 그냥 나무 종일 것이고 또 이렇게 임업인 나무를 이렇게 재배해서 또 이것을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우나 다람쥐, 새, 곤충 얘들에게는 또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런 또 운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존재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감각, 그리고 시간, 공간의 이 재배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의 객관적인 무대 위에서 이 다양한 주관이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처음부터 다수의 세계들이 중첩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보통의 과학자나 또 사회학자들은 사회라고 하면 뭔가
이 표상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 사회라는 것이 있어. 뭔가 이 시공간이 있고 그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총칭해서 사회라고 해. 이런 식의 전제를 하고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이 위스킬의 관점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계라고 하는 건 그냥 대문자 월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소문자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계들이 같은 장소에 포개져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컬렉티브 혹은 어셈블리지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문화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할 때 그 갈등은 세계와 세계의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문제, 또 제도 적응의 실패라든가, 또 돌봄의 불균형, 노동의 어떤 소진,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한 세계의 리듬과 규칙이 다른 세계를 침묵시키거나 보이지 않게 만들 때 발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예컨대 언어의 문제에서 베트남 이주 배경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교실에서 우리는 대체로 우리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대체로 그렇겠지만 그렇게가 되면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이런 세계의 충돌로 본다고 하면 베트남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가 침묵시키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대신에 이 한국의 이 국경을 나눠봤을 때 베트남과 한국이라고 하는 그 국경 안에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언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행정 시간, 또 노동 시간, 학교의 시간표는 특정한 세계의 리듬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세계의 시간, 예컨대 돌봄이라든가 이주라든가 생존의 시간은 비효율이라든가 혹은 부적응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이것은 문화 충돌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위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급하게 뭔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 행정에 관련된 시간은 저의 시간과 뭔가 좀 간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지금 해야 될 시간이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이제 이 인문학 강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자료도 한번 검토해야 되고, 뭔가,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저에게 걸려온 그런 행정에 관련된 시간은 제가 계획했던 그 시간을 뭔가 이렇게 다르게 또 비틀어 버린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문화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존재 방식의 위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자, 이 다문화 사회란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들이 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도록 강제된 사회다. 그래서 이 자기 돌봄의 문제는 그러면 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 이 다중세계 속에서 어떤 세계가 정상으로 인정받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들이 소진되는가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조금 전에 예시를 들어본다면 제가 2시에서 2시 반까지에는 저의 돌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의 돌봄이 정말로 필요했죠. 왜냐하면 목소리 상태는 괜찮은지, 또 저의 이 컨디션은 괜찮은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줌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세세한 어떤 돌봄의 문제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결된 사회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어떤 행정의 문제들, 또 그 외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에게 저의 자기 돌봄의 문제를 침범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 느닷없이
이렇게 닥치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 몸도 나 혼자서 어떻게 성찰을 하고 어떻게 수련을 하고 어떻게 명상을 하고 어떻게 쉼을 누리고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세계가 엮여서 어떻게 서로 간섭하고 충돌하고 어떻게 배제하고 어떻게 강요하고 억압하는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2부인데요. 연결된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이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우린 보통 적응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다윈의 이 종의기원에서부터 비롯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아서 진화하고 발전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적응이 어떤 이 사회 쪽으로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생명이 환경에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생명 자체가 또 환경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페리스 제이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커밍 어스를 보면 거기 서문에 아주 재미난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바로 아마존 우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저자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비가 아침에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마치 금방 이렇게 좀 한 방울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침에는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비가 어떻게 내리나를 과학 시간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 공기 중에 올라가고 공기 중에 올라가면 이제 압력이 작아지니까 얘가 팽창을 하고 그러면 다시 얘가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먼지들과 엉켜붙어 가지고 구름 알갱이가 되고 구름이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무거워지면 다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지극히 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이 아마존의 우림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이 내리는 비에 나무들이 젖고 땅이 젖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무들이 혹은 생명체가 거꾸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마존 우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호흡을 하죠. 여러분들 증산작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생물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어, 이 뿌리가 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줄기를 타고 잎사귀까지 가죠. 그러면 이 물이 이제 많으니까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막 이렇게 증발이 된단 말이에요. 수증기로. 그럼 공기 중에 막 모여요. 그러면 다시 또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높은 산맥 같은 데서는 또 공기가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공기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해요. 사이즈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서 다시 이제 물방울로 이렇게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가 어떻게 하느냐? 나무 쪽을 봤어요. 나무 뿌리 쪽을. 또 몸통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수히 많은 이끼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끼뿐만 아니라 버섯도 있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빗물과 함께 또 양분을 이렇게 섭취하고 그 양분을 섭취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번식 능력을 또 막 발휘를 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엄청나게 많은 이 수증기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이 수증기가 또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또 비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 빗방울들이 이 아마존 우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는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까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까지도 비를 뿌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요. 하늘의 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혹은 이끼라든가 플랑크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어떤 그 생명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수증기들, 그 수증기들이 공기 중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비를 뿌리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런 수증기들이 또 이동해 가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또 비를 뿌리고 이런 과정을 하늘의 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비커밍 어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와 정말 다르지 않구나, 너무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하나의 거대한 기후를 만드는 그런 생성장치구나.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은 이 지구적인 순환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다. 자, 이런 통찰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그 아마존 우림입니다. 정말 그 사진으로 보니까 감이 안 올 수 있겠는데요. 2,400 밀리미터 정도의 이 비가 내린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또 저 숲을 키우고 저 숲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미생물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체들을 키우고 그럼 그 생명체들이 또 다시 물을 내보내고 다시 또 비를 내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숲에서 이제 나무 하나를 다시 갖고 와 봤어요. 저 나무는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10월 달이었나요? 10월 마지막 주였나요? 저희가 아시아 지적 탐구학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었어요. 그때 그 제주대학에 그 캠퍼스를 잠깐 거닐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 발견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에서 어떤 장면들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대답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끼가 있죠. 저는 이끼를 보면 좀 약간 흥분을 합니다. 저 이끼를 보는 순간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미생물들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부산물들을 누군가 먹고 누군가 또 다시 소비하고 또 생산하고 그런 메커니즘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렇게 파란색 이끼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겠지만 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분주한 마치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 그 시장 장날에 보면 재래시장에 가보면 5일장이 서는 날 가면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장날에. 그러면 그 좁은 골목이 막 사람들로 정말 많이 붐비는데요. 마치 그런 장면이 저 이끼 안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요한 한 장의 사진 안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이 움벨트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숲이 비를 만든다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를 쭉 해드렸죠. 그러니까 숲이 비에 의존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비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생명과 환경은 서로에게 하나의 조건이면서 결과로 같이 이렇게 얽혀 있구나. 우리 이렇게 통찰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구는 우리 인간에게 혹은 생명체에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뭔가 지구, 어떤 그 글로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행성으로서의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생명이 얹혀 있는 배경이 아니라 지구가 생명과 함께 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어슬링이라고도 하죠. 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해양은 생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산소도 이 미생물의 산물이고 또 토양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 생물 활동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이 자연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닌 거죠. 이 지구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지구이면서 지구의 일부이고 그러면서 지구를 만들어가고 지구도 또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구가 인간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직관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우면 옷을 벗잖아요. 추우면 옷을 입죠. 그리고 몸을 움츠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뭔가 직관적인 예시가 될까요? 자, 이렇게 인간도 이 지구적 과정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이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이 인류세라고 하는 이 지질학적인 이 시간대에 인간이 주범이 되어서 뭔가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인류세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인간은 난 지구가 아니야. 지구가 따로 있고 여기 인간이 있어. 그래서 혹은 여기 자연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어. 인간이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뭔가 관찰하고 파헤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원을 추출하고 이런 식의 분리된 행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인류세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할 때는 항상 관계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생명이 환경과 분리될 수가 없다면 인간의 삶도 사회와 또 언어와 제도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관계망에서 분리될 수가 없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립이라든가 또 소진의 문제, 또 어떤 부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겠죠. 이런 관계망이 끊어졌다거나 혹은 왜곡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관계망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이따가 이제 조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메쉬 구조와 연결져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마존 우림에서는 하나의 종이 사라질 때 이 전체 순환이 흔들린다고 해요. 자, 역시나 다문화 사회에서도 이 특정 집단의 삶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 리듬이 깨질 것입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붕괴라고 하고요. 사회에서는 문제 집단이다.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면서 문제시하겠죠. 혹은 적응의 실패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네트워크의 단절 이렇게 본다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중적이고 이 관계적인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야 할까? 질문은 또 이렇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조응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 삶의 테크놀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티밍 골드의 이 코레스폰던스라고 하는 조응의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서로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함께 변해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저 조응을 생각할 때, 춤하고 좀 비유를 해봤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 탱고를 잠깐 배워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탱고가 이렇더라고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파트너겠죠. 파트너가 리드를 합니다. 파트너가 리드를 하면 그 리드에 맞게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음악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리드하는 사람의 그 손동작, 몸동작에 맞춰주고 그리고 어떤 그 리듬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탱고를 하게 된다는 건 얼마만큼 리드하는 사람과 또 흘러나오는 그 음악의 그 리듬을 잘 맞추어서 나의 이 몸동작을 같이 이렇게 맞추어 가는가. 나의 호흡을 맞추고, 나의 스텝을 맞추고, 나의 몸동작을 맞추고, 그럴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 탱고를 완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마치 조음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삶의 그 리듬이
끊임없이 같이 얽히고 조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관리하고 그러면서 같이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조응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시워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얽힘의 과정인데 네트워크하고 이 메시워크를 티밍골드가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브루노 라뚜르의 이 네트워크예요. 제가 이 브루노 라뚜르의 행위적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 라뚜르를 공부하다가 사실은 티밍골드도 만나게 됐거든요. 네트워크는 예컨대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어떤 행위자들이 있고 그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어떤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 이 네트워크 시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티밍 골드는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뭔가 이 행위자를 여기서 노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노드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드 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성, 변화, 발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정된 상태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티빙 골드의 첫 번째 비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네트워크가 뭔가 행위자들이 그대로 고정점이 있고 그 고정점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된 선들이 있고 그래서 그 선들과 선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큰 힘을 발현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 시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티밍골드의 관점은 이 노드들 자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노드와 선들이 계속 이렇게 얽히고 얽히면서 이것이 쉼없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메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아메바들은 위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치 메쉬가 그런 식으로 메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연결망은 그렇게 단적으로 딱딱딱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선도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면도 아니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헐겁고 헐거면서 그 안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마치 다공성 암석과도 같은 그런 구조가 바로 메쉬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럼 이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종의 리듬이 어긋난 거다. 자, 이렇게 보자는 게 또 저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해.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어떤 제도에 적응이 어려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서로 다른 어떤 삶들이 서로 마찰과 긴장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긴장과 마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당장에 해소해야 되고, 당장에 제거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끊어내야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장 안에서 그 긴장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긴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 관리 안에서 어떻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떤 조응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긴장의 관계, 이 해로웨이는 트러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트러블과 같이 머물러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트러블 안에서도 같이 그 조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중요한 윤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언어라든가 뭔가 좀 낯선 몸짓들 혹은 다른 감정의 표현은 당연히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에 제거해야 되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그 트러블 안에서 그 지점이 바로 뭔가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런 받아들이는 어떤 감수성, 민감성, 이것이 조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돌봄은 타자와의 곤란한 조응 속에서도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부대끼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응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럼 자기 돌봄은 무엇이냐? 이렇게 같이 이 조응의 감수성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때의 자기 돌봄은 하나의 윤리적인 역량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돌봄의 제 정의를 해보자면 조응의 기술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조응하며 살아가기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논지를 펼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참여하는 우주, 돌보는 의식, 이 자기 돌봄의 가장 깊은 차원으로 이제 더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에서 이제 세계에 참여하는 존재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 우주론적인 자기 돌봄으로 한 단계 더 이 도약한 이 자기 돌봄을 말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초프라와 이 카바토스의 내용인데요. 이들은 뭔가 이 우주론을 영성하고 좀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 과학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비약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카를로 로벨리의 이 저서들과 같이 이 초프라의 텍스트를 같이 동시에 읽어보면 그렇게 심한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자역학이라든가 또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성찰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관찰하는 객체가 아니고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 초프라는 인간 자체를 우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어떤 양식이 되는 것이죠. 이 참여적인 우주와 다문화 사회를 이제 같은 지평에 놓고 보면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루전,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각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연루되어 있고 얽혀 있는 그런 그 맥락 안에서 우리는 우주를 볼 때 뭔가 이 참여적인 우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또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다문화 사회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뭔가 다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참여적인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를 외부의 객체로 분리해 놓고 보는 그런 인식의 방법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외부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런 식의 방법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 방식 때문에 뭔가 갈등이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이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이면서 지구의 일부이고 그러면서 우주의 일부야라고 한다면 그 다름이라고 하는 맥락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주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의 윤리적인 명령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타자는 나와 분리된 외부 존재가 아니라 같은 우주적인 장에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진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 돌봄은 타자와 얽힌 상태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끈 이론이라든가 혹은 어떤 진동 이론과 같이 이제 저 텍스트 안에서 논의되는 걸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세계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연구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치면 그 연구실은 뭔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하나의 연구실을 구성하고 있죠. 거기에는 어떤 규칙도 있을 거고요. 어떤 회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구성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구조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책도 있고 사회 사업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안에서 제각각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각각의 일들, 또 제각각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결코 그러지 않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당신이 우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 그러면서 하나의 같은 우주적 장애에 있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각각의 삶은 또 다시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또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 뭐랄까요? 실생활적인 용어로도 저는 충분히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프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의식이 뇌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의식이 뇌에서 이렇게 창발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프라는 이 뇌가 뭔가 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과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환경이 있고 또 어떤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모여져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기 돌봄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언짢은 일이 있어? 내가 뭔가 좀 피곤한 일이 있어? 내가 좀 뭔가 힘든 것이 있어? 이렇게 어떤 힘듦에 대해서 내가 좀 나를 돌봐야 된다,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이 마음속의 일이 아닌 거죠. 내 몸이 지금 지각하고 있는 내가 돌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은 나의 몸과 환경과 또 타자와 지구 전체에 걸쳐서 분산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체화된 인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자기 돌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가 생명을 통해서 자신을 조율을 하듯이 인간도 역시 이 관계 속에서 의식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기 돌봄을 우리는 어떻게 사유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우리의 이 주의를 두고 혹은 관심을 두고 또 무엇과 어떻게 공명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 그것이 자기 돌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돌봄은 이제 하나의 어떤 폴리틱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문제고 무엇인가 드러나고 배제되는 그런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기 돌봄은 의식의 정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코는 자기 돌봄이 자신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주체 해석학에서. 그래서 이 참여적 우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를 선택하느냐는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어떤 세계를 공동으로 생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컨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혐오라든가 배제, 무관심의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칭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집단적 의식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혐오의 문제, 배제 문제를 계속해서 어떤 공론화한다고 할 때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개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문제시하고 하나의 어떤 공론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아젠다를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집단적 의식의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돌봄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자기 돌봄은 주의를 기울이고 느리게 반응하고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 돌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약이 되어서 다른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어, 어, 어떤 그 공론장에서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해요. 이를테면 어떤 막 논란의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를 막 혐오하는 그런 논란의 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공론장에 휩싸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행위할 때는 나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과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 행동을 할 때는 이미 어떤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에너지가 과열이 되죠. 그럴 때 그 과열된 에너지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과열에 같이 휩싸이게 되면서 누군가를 다 같이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혐오라고 하는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 우리가 광화문의 어떤 시위 현장이라든가 또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시위 현장들도 보면 충분히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집단적인 의식의 패턴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라면 자기 돌봄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찬찬히 그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살펴보고 즉각적으로 휩싸일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느려서 느리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타자의 고통에 이렇게 감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것이 바로 자기 돌봄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세계에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다시 아마존 우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좀 그쪽으로 향해 보고자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증산작용을 하는데요.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잎사귀에서 물을 내보내는 그 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작용이 증산작용입니다. 물을 수증기로 내보내는 작용. 이 나무 한 그루가 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대륙 규모의 강우 패턴을 바꿉니다. 나무 한 그루인데도 이 대륙에 이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그런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비가 다시 숲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휘자도 없고요. 중심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세하게 조율되는 조응의 과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생명을 통해서 자신을 형성해 왔고 또 생명은 지구의 조건을 바꾸면서 진화해 왔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상호 형성의 역사 속에서 인간도 역시 예외가 아닐 텐데 인간은 외부의 관찰자나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언제나 늘 지구적인 어떤 그런 그물망, 연결망 안에서 한 가닥에 위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은 문화 간의 차이, 이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리듬이구나. 또 서로 다른 역사, 또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삶들이 같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된 것들이 어떻게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게 5부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돌봄은 우주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인데, 자, 어떻게 돌볼 것이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연결된 그 사회에 참여할 것이냐. 이제 그런 태도와 선택의 문제일 텐데요. 이 인골대 말대로 삶이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뭔가 길을 가면서 생겨나는 그런 선들의 연속이라면 이주민, 또 소수자, 토착민, 이 다수자라는 이런 범주는 서로 다른 궤적이 교차하고 있는 어떤 임시적인 그런 매듭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매듭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주의 깊게 머무는 기술의 문제겠다. 자, 이렇게 하나의 또 테크놀로지로 제가 도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돌봄은 이제 조응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또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견뎌내기 위한 윤리적인 역량이 됩니다. 거의 이제 이 결론부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 타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또 이해되지 않을 때 쉽게 도망치거나 또 상대를 교정하려 들지 않고 그러한 트러블 속에서 머물 수 있는 힘, 이 사회학자 김홍준 교수는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힘을 페이션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감당하는 힘,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힘. 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타자를 적으로 만들고 또 차이를 위협으로 환원하고 결국 그 연결 자체를 끊어버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는 어떻게 생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잘 기울이고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데요. 이 병리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시선은 계속해서 뭔가 배제와 고립을 어떤 하나의 현실로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호 의존의 장이고 공생의 장으로 우리가 주의를 돌리고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면 이제 기존과는 다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돌봄은 주의의 방향을 재배치하는 하나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치의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돌봄은 행성적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사용한 언어, 또 타인에게 건네는 이 말 한마디가 모두 지구적인 순환과 얽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돌보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순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기 자신을 그 안에 위치짓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착하게 살자 이런 맥락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된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행성적 자기 돌봄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자기 돌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응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이 개인적인 치유에서 도약해서 공동의 미래를 여는 정치적인 행위가 바로 자기돌봄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구인 박사님. 네, 어, 우리가 다문화 사회와 그 안에서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질문 없으실까요? 음, 질문 없으시다면 제가 하나 백민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기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라는 함은 그러면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타자 돌봄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 타자를 돌보는 것도 자기 돌봄의 하나이고, 그것이 저희가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는 것이 자기돌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쭉 논지를 개진한 것은, 자기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성찰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를, 타자를 넘어서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확장을 해서 자기가 곧 우주가 되는 그러한 어떤 스펙트럼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자기 돌봄 무엇이냐? 나를 돌보는 것,
타자를 돌보는 것, 지구를 돌보는 것, 우주까지 생각해서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적인 어떤 그런 순환적인 사건들에 참여하고 그것들이 일부가 되는 것, 그것까지도 자기 돌봄이다라고 저는 확장된 자기 돌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타자의 돌봄이 곧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돌봄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극히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박영호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박영호 선생님 직접 질문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박영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강의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 메시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흥미롭게 좀 들었었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요새 이제 이 다문화 관련해서 좀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뭐 일반적인 문화라기보다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뭐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힘의 논리에서도 지금 그 어떤 위계화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전쟁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정체성을 유동적인 그 선으로 간주하는 그 메시워크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소수 민족이라든지 소수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 다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소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다수 쪽에 매몰되는 현상으로 받게 되면 이게 그 공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이론상으로도 그 공생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 약간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약자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어, 더 이상 뭔가 내놓을 게 없는데, 뭔가 더 이상,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나라고 하는, 혹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지노선 안에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설 그럴 여지가 없는데, 저런 사유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만큼 더 흔들어서 더 해체해야 되고, 더 물러서야 되고, 더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함께 갈등과 어떤 충돌, 대립, 혐오, 배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러 가지의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메시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소수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적 안정망까지 다 해체해버려서 정말 존재 자체가 무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어, 그에 대한 생각은 또 우리가 탈식민주의적인 생각 안에서 또 무엇인가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의 이 발언은, 여러 가지 관점 안에서 한 가지의 어떤 제안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영호 선생님 됐을까요?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더 깊은 내용도 알 수 있게 되어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어, 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25년도 마지막 특강을 배구인 박사님과 함께 하였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가 3월부터 또 특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 좋은 주제로
더 기대하는 특강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여 주시고 저희는 2026학년도 1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배구인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다들 화면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